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파트너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DMC역에서 발이 불이 나도록 지금 뛰어오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어떻게 혹시 뒷담화하실 내용은 없으실까요? 뭐 뒷담화보다도 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속안썩이는 출연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면하고 성실한. 네, 뭐. 날 시간 한 번도 어긴 적이 네, 없고. 그렇게 예. 대답을 강요하시면 예. 네, 제가 그렇다라고밖에는 뭐 대답. 자평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철도 노조 그 저기 이제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제가 미리 알고 있는데 금집에서 나왔어야죠. 이 단호한 태도 평소에 사감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나와야죠. 그러게요. 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따고 해서 어떻게 태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 촌철님들에서 일단 뭐 이야기는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마치고 브라질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G20인가요? 정상회의 참석차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관련해서 사실은 트럼프와의 어떤 회동을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뭐 거절했다, 트럼프가 거절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보도상에 나온 것은 취임식까지는 해외 정상들을 만나지 않는다. 혹은 취임 준비에 몰두하겠다. 소위 당선자로서의 정상 외교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우리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통화는 더 있잖아요. 예, 이제 뭐 통화와 소위 접견은 좀 다른 맥락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미국 언론을 보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만났더라고요. 그 마라라고인가 예, 거기서. 예. 예. 마라라고에서 열린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연이 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 또 페루와 브라질로 가는 동선 안에도 미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용히 좀 준비해야 하고 결과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굳이 얘기하지 말고. 미리 좀 왜 그런 것을 노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동을 추진한다는 사실 자체를 굳이 알릴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예. 그러니까 미국 중요한 나라고 우리에게 가장 외교 안보의 근간이 되는 나라이니까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소위 특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는 미리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그러려면 좀 조용히 추진하거나 우리 만나려고 합니다를 왜 그게 홍보 대상이 되든지 모르겠어요. 만날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근데 쉽지 않죠. 확신이 없었는데 그걸 알린다는 게 그건 좀 약간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노력하고 있어요를 알리고 싶었나 보죠. 내가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와 브라질 여기서 먼 곳이죠. 사실 뭐 지구 남반구에 또 반대편에 있는 데인데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전혀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 그것도 한 반추해 볼 만하죠. 어떻게든지 간에 네. 이제 국민한테 알려서 네. 여론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꾀해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근데 말씀이신 임팩트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별로 보도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골프 쳤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와의 골프 회동 친교를 맺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짠가부터 약간 의심이 되는데 그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도착을 하셨으니까 인사는 좀 나누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많이 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방 빠지기 어겼어. 그래도 야간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야간에 음주했다는 얘기를 드리지 왜? 예. 그지? 예, 야간 예. 전투를. 아 그래서 늦으셨습니까? 아니 오늘은 지하철 야간 문제가 전투가 좀 심했다는 말씀은 어제 음주 활동을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학술 그것도 활동을. 외국에서. 예. 그것 때문에 늦은 것이네요.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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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자꾸 따지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네. 사과하세요. 예. 예. 아, 사퇴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옛날 사퇴요정 그 의원이 생각이 나네.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사퇴하세요라고 했죠. 예. 제가 사퇴하겠다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 골프 얘기 좀 조금만 더 해봅시다. 김종대 의원 오셨으니까 그 태릉 골프장 있잖아요. 네. 거기 군 골프장이죠. 네. 근데 저는 그 좀 쓸데없는 게 또 항상 꽂히는데 그러면 대통령 거기서 골프장 이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네요. 그러니까 예. 전 제일 사실 그 제일 굉장히 궁금- 저렴한데 예. 그 골프 그 사용료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예. 그다음에 골프 예약이 강제로 취소당한 왜 그 궁금했냐면 분들까지도. 앞뒤로 특히 비웠대잖아요. 예, 그분들 것까지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용료를 냈을까 궁금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요즘 예. 근데 골프장 밖에서 기자 그 노컷뉴스 기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취재 대기하고 있다가 핸드폰 뺏기고 네. 경찰한테 끌려가서 입건당했잖아요. 예. 임의동행까지. 근데 거기 접근 불가 지역입니까? 접근 금지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도 다수가 드나들고요. 이 현역 군인이 부킹을 예약하면 민간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예비역들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보안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민간인이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건조물 침입죄로 지금 형사 입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약 없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아니 뭐 사실은 그렇게 군사 시설 같이 통제한다 그러면은 이건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아마도 취재 목적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렇게 혐의 적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태릉 골프장 주변 혹은 사실 어느 사설 골프장도 함부로 출입할 수는 없겠죠. 근데 출입에서 이 제한 구역이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건데 네. 보도 보니까 태릉 골프장 정문 앞에서 연행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담벼락 밖에 있었다는 담벼락 밖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시비의 이면에는 누가 대통령의 골프를 제보했느냐는 어떤 기자의 취재원 색출의 본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찰이 영장도 없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틀막이죠. 야,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군 골프장 노사분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할 때. 그래서 대량으로 야당에 입당시켰거든요. 지금 만만히 골프장 일용직 노동자를 보시는데 미안하지만 조직된 노동자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노조가 있군요. 아이고 그 임금이 협상 때 제가 각군본부 가서 다 중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일반 노조가 있어요. 지금 군 근무원이라고 해서 자꾸 공무 기밀 누설했다 그러는데 엄연히 공익을 위해 가지고 공적 가치가 있으면 제보할 수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왜 이거 만만히 봅니까? 이 얘기는 다 빼고 얘기하시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처음 듣는데. 예. 그렇구나. 노조가 있구나요. 아무튼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쳤던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8월부터 이제 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국방부 장관이 국회 9월 말에 국정감사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은 10년간 친 적 없다. 골프채를 10년간 잡아보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9월에 이미 문답이 9월 말에. 예, 그러더니 이게 계속 야당 의원이 8월 24일 날 쳤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이게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입니다. 그때 국방장관 김용현 현 장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비에다가 야당은 10년간 골프 친 적 없다고 여당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장관은 거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방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9월 넘어가지고 친 기록이 추가로 나왔고 10월이 되니까 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의 점을 치고 당선에 점을 치고 칭이기 시작한 거고 다시 대통령이 그렇게 할 땐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임종덕 의원 발언입니다. 저는 정형적인 간신들의 대화법이라고 봐요. 이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골프를 친 게 더 나올 수도 있겠는. 골프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아니 뭐 하나 명확하게 해두죠.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저는 골프 칠 수 있다고 봐요. 뭐 트럼프도 골프를 치는 것 자체를 저는 비난할 필요는 없으나 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하여 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갖다 놨다는 것이 참 우습죠. 왜 우스워요? 아니 왜냐하면 골프가 무슨 죄입니까? 치면 당당히 쳤으면 됐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무 없었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교를 위해서 골프를 친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두 번째는 한미 간에 이야기할 것이 되게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그 그림은요. 매우 좋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배석자 없이 그냥 골프를 치는 회동간에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회담과 같은 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이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구가 많은 미국 대통령과는 형식과 그리고 공간이 투명한 곳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골프야 뭐 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베 케이스를 보더라도 골프를 쳤었고 심지어 골프 금으로 도금된 골프채를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베가 원하는 일본의 이익을 확보했느냐라고 논의했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프는 골프고 거래는 거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남에게 배려하는 골프를 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 골프가 갑자기 등장하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이용료 냈는지.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계속 뭐 저기 장관 후보자들 계속 그러니까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외교 안보라인만 딱 찍어 3명만 한번 좀 면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요즘 보도 많이 나오던데.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현재요. 주요 인사 20여 명을 임명했습니다. 8년 전과 비교하면 7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제의 내각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8명을 이미 임명한 절반을 했습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40, 50대다. 두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 소위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믿는 신봉자다. 세 번째는 충성파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미 타임라인을 밝혔어요. 뭐냐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26년 11월까지다. 왜냐하면 이때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즉 미국의 상하원 중간선거가 열려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와일스 비서실장이 정부를 대변혁할 시간은 이때까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 2기 인사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충성심, 로얄티이다. 저번에 너무 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020년 4년 전에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많은 인사들이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부터 쭉 다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있고요. 또 트럼프 일기 때 소위 많이 방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각에서나 아니면 백악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기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갔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트럼프는 이제 딱 4년 하면 끝인 거잖아요. 단임 대통령이 대통령이 더 이상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2년 뒤면 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네. 사실상 그 실제로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선거는 2년이다. 네. 그래서 지금 속도 내고 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뭐 외교안보라인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수지 와일스라는 여성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분이 67세입니다. 가장 현재까지는 고령이에요. 선거 캠페인 중에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분이 나를 비서실장을 시키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나를 거쳐가야 된다. 내가 모르는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문고리. 참된 문고리네. 참된 문고리이고요. 센 문고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역할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안보보좌관은 마이클 왈츠라고 하는 분인데 50세입니다. 74년생이고요.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이고 하원 의원인데 그 플로리다가 지역구랍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예. 그리고 트럼프를 강력 지지했고요.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가 53세인데 이분도 플로리다주 출신 상원의원입니다. 2016년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트럼프를 아주 강력히 비판했던 분이지만 결국은 돌아서서 트럼프의 강력 지지자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장관이 피트 헤그세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요즘 뉴스 많이 타요. 44입니다. 그런데 팍스 뉴스 이를테면 팍스 케이블 네트워크의 주말 뉴스 진행자이고요. 그리고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국방장관이 민간인이 되거나 아니면 장성 출신 중에 7년이 지난 분들이 됐는데 예외 조치가 좀 있었지만 예비역 소령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 내 그 군부 출신들도 그렇고 요번에 캠프에 들어가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여러 장성 출신들도 이게 웬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김종대 의원은 지금 특별히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한 신임 국방장관이 44살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널드 럼스펠드를 떠올립니다. 40대 그 국방장관이 된 유사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함정이 됐던 게 40대 국방장관 할 때 소령이 있었거든요. 저 밑에 부관으로 데리고 있던 럼스펠드. 예. 그런데 럼스펠드가 70살이 넘어가지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또 국방장관으로 오는데 그 소령이 합참 의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장관일 때 너 소령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합참 의장이라 이거죠. 깔아뭉개는 거죠. 그게 이라크 전쟁 때 군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는 일종의 어떤 럼스펠드 독주 체제. 그러면서 정보를 왜곡하고 그 전쟁은 2주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막 밀어붙이면서 조금만 이제 직언하려고 하면 너 많이 컸다. 뭐 이 모드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때마침 흉흉한 소문이 드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그 주변 세력들 지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퇴임을 했는데 그 주변에 밑에서 큰 장교들을 일대 숙청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뭐 워크 장군, 워크 장군.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내 이제 소수자를 옹호하는 이런 어떤 그 권익을 했던 것은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제거해버리겠다. 이러면서 대규모의 어떤 장군 인사를 이제 뒤집어 엎는 어떤 그 대규모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럼스펠드가 출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방 의사 결정에 있어가지고 군의 전문성이 과연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냐. 그러면 주한미군 정책도 혹시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주한미군 정책에 관해서가 저게 가장 유념하는 대목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방위 분담 그 자체. 예를 들면은 지금 이분들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강한 억제력을 갖추자는데 동의하고 있는 매파들이 주로 외교안보 라인에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이크 왈츠 그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분이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방위비 2배 늘린 거 봐라.
모든 동맹국이 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물론 늘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규모가 큰 우리나라 자체 방위비도 국방비 늘려야 그 자체.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100조 원까지 늘립니다. 이게 다 늘리지는 않았지만 네. GDP 2%가 되면은 일본 방위 예산이 100조입니다. 그렇게 늘리면 또 미국 이제 무기 살아 이야기로 또 연결될 그때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을 일본이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이렇게 다 방위 책임을 지는 이 구조에서 네. 동맹국이 책임져라. 그리고 미군이 주도하고 작전 준비를 하면 그 비용도 다 내놔라. 예, 이런 쪽으로 논리를 만드는 것이죠. 예, 국방장관 내정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예. 이분이 어쨌든 럼스펠드 이후에 미 국방장관 내정자로서는 두 번째로 젊더라고요. 그리고 1980년생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서 소령으로 예편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어떤 소위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면 미군의 해외 주둔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고립주의자적인 행태를 띠고 있고요. 본토 방어만 하면 된다. 네, 그리고 매우 보수적, 고전적, 구태의연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군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그리고 군의 여성 참여도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군이 군에서 특히 전투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부적합하다고 주장을 해요. 방송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에 가지고 있는 이 스탠스와 공교롭게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혹은 내정된 사람들의 스탠스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미군의 해외 주둔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상당히 동맹국들이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북한에 대해도 선제 타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스탠스인데 소위 마이클 워츠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위 국회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주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즉 이제 트럼프랑 이 입장은 궤를 같이 하죠. 나토의 방위 분담 2배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주기했고요. 특히 마코 루비오와 마이크 월츠 이 두 사람은 미국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대중국 강경 정책을 법률적으로 위반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국 제재 법률을 많이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물음표가 하나 던져지죠.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북한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거나 그렇죠. 관여를 하겠다는 정책인데 정작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은 대중국 강경론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발언했던 인사들이거든요. 심지어 마이클 월츠 같은 사람들은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마코 루비오는 소위 우리나라 개념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 작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선제 타격, 참수, 경제 제재, 심지어 북한의 정권 교체, 리즘 체인지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이라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네. 루비오 같은 사람은 이제 대선 경선에 트럼프하고 경쟁할 때 특히 대북 강경 발언을 많이 한 거거든요. 본인이 안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일단 전향한 입장이니까 또 이익이 없는 전쟁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선제 타격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미국의 어떤 이익이 되냐를 먼저 따져보는 과정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좀 걱정 혹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일기 때는 그래도 소위 어른들이 있어요. 뭐냐면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고려했을 시기나 아니면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저런 압박 정책을 했었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많이 뜯어 말렸던 일화도 있고요. 또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래서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절대로 약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접수한 당시 켈리 예. 비서실장이 요 세 사람이 앞서서 소위 어른의 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대통령이 좀 아이스럽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없죠. 네. 전부 예스맨이고 예스맨이었기 아주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거는 집단 사고, 하나의 그룹 싱킹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동질적인 사고로 자유로운 토론이 될까? 혹시 이런 그러면 분위기에서. 의회에서 뭔가 좀 제동을 걸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은 소위 행정부는 이미 트럼프 예.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예. 했고 상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네, 점령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예.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충성파, 예. 전통 공화당파, 아니면 소위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하는 국제주의자인데, 네. 그래서 국제주의자는 동맹 강화 뭐 이런 건데 이게 좀 많이 약화됐으니까. 게다가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2년 동안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밀고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하는 날부터 아예. 그냥 뭐 이민 정책, 환경 정책, 동맹에 대한 압박,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4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아주 매몰차게 인선이 빨라지는 네. 것도 그런 의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인선을 쏟아내냐? 취임하는 즉시 실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맹에 대한 압박도 혹시 그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좀 있을까? 우리는 좀 뒤에 맞거나 뭐 혹시 이럴 수는 없는가요? 뭐 나토나 이쪽으로 일단은 먼저 가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한반도나 북한 문제는 또 중국 다음이고 이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이 잔뜩 커진 게 우크라이나나 중동 정세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앞뒤 선호 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되게 좀 제동 역할을 할 가능성은? 그거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중국 소설에 나올 아침 법한 드라마는 주로 부적절한 관계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연문을 말씀인데 예,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쩌면은 남이나 북이나 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이 맞춤식 대미 정책, 트럼프에 대한 맞춤식 정책을 누가 먼저 내느냐도 저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또는 이제 동맹 정책을 상당히 약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네. 북한은 그걸 노려서 대미 제한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조건은 이러이러한 거다. 또는 연합훈련이나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말이죠. 네. 이러면 북한이 무엇을 하겠다든지 이런 맞춤식 대미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돼야 가능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었고 또는 우리 정부가 조금 어떤 미국의 그런 어떤 거래주의적인 동맹 정책을 예상해서 뭔가 선제적인 정책이 가능할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조금 더 기민하게 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외연이 확장되는 걸 혹시 윤석열 정부가 용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대만 해협이라든가 남중국해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을 잡아두는 전략 또 한미 동맹을 그렇게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갖고 무언가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선업에 관해서 한국의 협조를 필요한 부분을 네. 안보의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무언가 미국에 투자를 해주면서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상쇄시키는 뭔가 이런 식의 또 입체적인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너무 입체적이에요. 예. 물론 골프 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조선업과 같이 우리한테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받아 먹을 거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아니 그게 페어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금 예측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외교의 지렛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국내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저 야당 쟤네들 반대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야당의 역할이라든지 정부와 야당의 관계 설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 가서도 그 인권 진보로 포장한 가짜 뉴스 세력이 판치고 있다고 그 미국 의회 고자질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만나면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국내 공산 전체주의 세력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고도 남으실 분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좀 더 이러면 안 돼라고 더 세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은 야당 역할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 거죠. 반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야당의 외교 사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종국으로 정부의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뭐 그러니까요. 비이성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요. 우리도 국방비 늘리고 싶어. 근데 어차피 심사권을 쥐고 있는 게 야당인데 야당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늘리냐? 그냥 조금만 늘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배우자가 반대해서 여사가 반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저 핑계 댈 건 많죠. 그렇죠. 예. 여사의 겨울왕국 아닙니까? 네. 만인지상. 네. 네. 어떻게 좀 지각한 거 좀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더니 또 빠져갖고 또 말이야. 분발하려고 만회하려고.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근데 지금 뭐 몇 면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살벌해. 걱정 진짜 많이 되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